그럼 그것도 네. 분할 대상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좀 애매해요. 그러면 불륜 증거로 네. 증거물을 수집한다면 어떤 것들을 수집해야 되는 거예요? 가장 뭐 대표적인 거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상담 받으러 왔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좀 무거운 주제들로 상담을 한번 받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제 주제로 가지고 온 거는 사실 요즘에 좀 이혼을 많이 하잖아요. 그쵸. 예전에 비해서 이혼율도 엄청 늘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혼과 재산분할, 양육비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왔습니다. 요즘에 이혼율이 뭐 늘어났다는 얘기가 진짜 많은데 실제로 이혼이 늘어났나요? 이 실제 통계를 좀 짚어드리면요, 이혼 건수 자체는 오히려 줄어들었어요. 아, 건수는 줄었어요? 황혼 이혼이라고 흔히 부르죠. 우리가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의 이혼은 늘어나는데 신혼 이혼이라고 부르는 결혼한 지 뭐 4년 이내에 이혼한 거 그런 거 오히려 숫자가 줄었어요. 궁금한 게 그러면은 이혼에 대한 재판 이런 것도 많이 하시잖아요. 좀 기억에 남는 좀 사례들이 좀 있을까요? 이제 제가 했던 사건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우리가 이제 뭐 이혼을 할 때 재산분할도 되게 중요한 이슈잖아요. 근데 흔히들 이걸 많이 받아가려고 상대방을 막 너무 나쁜 놈으로 몰아가고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이런 거를 뭐 악마화한다라고 하는데 제가 했던 사건 중에서는 의뢰인 분께서 이제 그 여자분이셨는데 남편에 대해서 막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 그래도 나랑 소중한 시간을 보냈던 사람인데 그렇게 막 모욕하고 상관도 아니에요. 그냥 서로 안 맞아서 이혼을 하시는 건데 이런 상황에서는 그냥 잘잘못을 따지고 그러고 싶지가 않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안 하고 근데 재산분할도 또 저희 입장에서는 충분히 제대로 된 재산분할을 많이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되게 고심을 좀 많이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의뢰인께서 또 가산운동을 좀 많이 안 하신 부분이 있고 사정상 그리고 맞벌이도 아니어서 이게 판사나 아니면은 뭐 조정위원은 재산을 형성하는데 뭐 한계 별로 없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 되게 청천벽력이잖아요. 아 이거 어떡하지? 큰일이다 하다가 상대방 분이 또 스타트업 하시는 분이셔가지고 또 비상장 주식이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협상의 레버리지 삼아서 뭐 상대방을 막 악마하지도 않고 그리고 우리 의뢰인께서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는데 어찌됐든 그래도 나름대로 좀 만족하시는 좋은 결과를 만들어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참 보람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오늘 영상을 이제 보시는 분들은 분명히 저희 썸네일을 보고 들어왔을 거란 말이에요. 이혼이나 뭐 양육비나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인데 이혼을 결심했다면 미리 준비해야 될 것들이 혹시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이혼 사유를 체크를 해야 되겠죠. 뭐 예를 들어서 막 상간이다 뭐 그런 거냐 이제 그건 관련된 증거를 또 수집을 하는 건데 재산 분할이 이슈가 있다 그러면은 어떤 재산이 분할되어야 될지를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파악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물론 이건 한계가 있어요. 소송 중에 파악할 수 있는 게 있고 또 그동안에 또 빼돌리고 막 이런 게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래도 어쨌든 뭐 부동산 현황이나 뭐 증권사 계좌 같은 걸 확인한다거나 그리고 어떤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게 있어요. 어떤 부동산이 있어요. 아파트가 이 아파트가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라 그냥 예전에 있었던 아파트인 걸 수도 있는 거란 말이죠. 이게 뭐 가치가 얼마나 늘어났는지 전세 혹은 뭐 빚이 얼마나 껴있는지 이런 거에 따라 달라지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체크를 하고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딱 얘기 들었을 때 네. 솔직히 저는 못할 것 같거든요. 재산을 어떻게 확인하고 이 모든 절차가 솔직히 일반적인 사람들이 모르는 네. 거겠네요. 그렇죠. 이게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준비할 때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돼요. 그게 좋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혼 관련돼서 저희 법무법인 같은 경우는 아예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러이러한 자료들을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런 자료는 어디 조회해 보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안내문을 드려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뭐 재산 분할에 대한 것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뭐 양육권이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 자녀를 예를 들어 내가 키우고 싶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보통은 저희 법무법인에 이제 의뢰를 하시는 분들은 내 자식 내가 키우고 싶다가 거의 대부분이세요. 그러면은 내 아이와 내가 조금 더 유대관계가 있다. 다른 배우자보다 이런 것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고 정서적으로도 그 외에도 어떤 환경이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여기 살고 있는데 주거지가 옮겨지면은 우리 자녀가 충격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것들처럼 여러 가지 필요한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미리미리 정리를 잘 해둬야 돼요. 그러면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 거예요? 이혼 소송은 되게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소송이라는 게 이거는 이혼 말고도 다른 일반적인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도 다 해당되는 얘기인데 막 짧으면은 뭐 반년, 뭐 3개월 만에 끝나기도 해요. 진짜 빨리 끝나는 경우에는. 근데
보통은 1년 이상 잡으셔야 돼요. 엄청 오래 걸리네요. 그래서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 왜 그러는 거냐면은 보통 한두 달에 한 번씩 뭐 변론기일이라고 합니다. 그 변호사가 가서 얘기하는 거를 변론기일을 하는데 흔히들. 근데 이게 한두 달에 한 번씩 잡히고 그 사이에 이제 우리가 뭐 우리 주장을 막 적은 거 있잖아요. 뭐 상대방도 자기 주장을 적은 거를 내고 반박하고 이런 걸 그때그때 내고 판사가 보고 이 부분은 좀 부족한 것 같으니까 이거를 좀 보완을 해봐라 라고 하면은 또 다음 기일이 잡히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렇군요. 네. 그러면 그 1년 걸리는 동안에 그 변호사 수임비는 어느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변호사 비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착수금이라는 돈이랑 성공보수라는 돈인데 착수금은 착수, 일을 시작할 때 주는 돈이에요. 이혼도 좀 단순하게 그냥 이혼만 하고 싶어요도 있고 재산 분할을 많이 받고 싶어요도 있고 아이도 내가 꼭 데려가고 싶어요. 뭐 그러면 또 사전 처분이라고 또 있어요. 이혼 기간 중에 내가 아이를 계속 돌보도록 해주세요. 이런 것들도 있단 말이죠. 그런 청구하는 것들이 많아지면은 당연히 변호사가 할 일이 많잖아요. 그 경우에는 변호사한테 처음으로 주는 착수금 있죠. 그 돈 막 2천만 원 넘고 막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요? 예. 근데 만약에 단순하게 이혼만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막 5, 600에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착수금이 그렇게 되고 성공부수는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산 분할이 되게 중요하다. 그러면 뭐 분할되는 재산에서 뭐 내가 받아갈 돈 기준으로 막 5%, 10% 이런 식으로 하기도 하고 아니면 내 입장에서 재산 분할도 중요한데 그 양육권이 너무 중요하다. 그러면은 내가 양육자가 됐을 때 또 얼마를 더 주고 안 됐을 때는 안 주고 그리고 뭐 양육비도 또 많이 높게 나올 수도 있고 적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양육비가 얼마 나올지에 따라서 거기에 또 퍼센티지로 성공부수를 책정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 사건마다 조금 이렇게 다 협의하기 나름이긴 해요. 그러면은 이게 또 이혼을 할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만약에 상대방이 바람을 폈어요. 그때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돼요? 이때는 이혼 소송만 하실 게 아니라 상간 소송도 하셔야 돼요. 상간이 뭐냐? 그러니까 바람 피는 거. 그죠. 부정행위라고도 하는데 부정행위를 해서 내가 정신적으로 손해를 볼 거 아니야. 막 큰 충격을 받아서 병원에 갈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많이들 좀 헷갈려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그런 유책 배우자 중에서도 부정행위를 한 유책 배우자의 경우에 재산 분할을 완전 막 내가 다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많이들 말씀하세요, 상담할 때. 근데 법리상으로는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우리 재산 분할 같은 경우에는 재산을 나누는 거잖아요. 근데 이 재산을 왜 나누는 거냐면은 마치 부부가 되는 거는 우리가 동업을 하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부부가 같이 이제 으쌰으쌰 해가지고 뭐 돈도 벌기도 하고 아니면은 뭐 갖고 온 돈을 불리기도 하고 그래서 재산이 커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커지는 과정에서 얼마나 기여를 했는지 그리고 같이 키운 재산인지 재산 분할 대상 재산인지 그리고 기여도가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따지는 건데 부정행위를 했다, 상간을 했다, 나쁜 놈이다 라는 거는 약간 별개의 얘기인 거잖아요. 뭐 부부 중에 한쪽이 일방적으로 뭐 엄청나게 열심히 재산을 불렸어요. 만들고 그랬고 나머지 한쪽은 기여한 게 거의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 사람이 나쁜 짓을 해가지고 그렇다 하더라도 이 재산을 막 다 가져가 그럼 그건 좀 약간 다른 얘기잖아요. 왜냐면은 이 사람이 나쁜 짓을 해서 이 사람 피해를 본 거에 대한 배상은 상간소송 아니면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별도로 다루는 게 원래 원칙이에요. 근데 실무에서는 유책 배우자고 부정행위가 있다고 하면은 그 감안은 되죠. 위자료 외에도 재산 분할에도 어느 정도 감안은 됩니다. 그럼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입증을 하고 내가 준비를 해야 되느냐라고 한다면은 여기서 정말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게 있어요. 너무 뭐 화가 나잖아요. 막 그래가지고 남편 핸드폰에다가 막 스파이웨어 깔아놓고 남편 차에다가 이제 뭐 녹음기 미리 막 깔고 막 위치 추적기 위치 추적기 달고 이러면은 이제 잘못하면 내가 감옥에 갈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게 불법 행위고 형사 처벌이 될 수도 있는 영화처럼 하면 안 되는 거네요. 진짜 큰일 날 수 있어요. 그리고 아니면 막 너무 화가 나가지고 뭐 블라인드 올린다거나 현수막을 건다거나 그랬다가 진짜 감옥 갈 수 있어요. 명예훼손이나 이런 게 돼서 뭐 사실을 망해도 처벌이 될 수 있는 게 우리 법이니까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증거들은 합법적인 선에서 체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불륜 증거로 증거물을 수집한다면 어떤 것들을 수집해야 되는 거예요? 가장 뭐 대표적인 거는 뭐 함께 있는 사진이나 자백이 가장 깔끔하죠. 근데 이제 뭐 순순히 인정을 안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뭔가 녹음기 틀어놓고 남편한테 막 따지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 어디 갔어? 막 내가 다 봤어. 막 그래서 잘못했어 안 했어 그랬는데 그때 뭐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인정을 하면 그건 증거가 되겠죠. 남의 대화를 도청하는 거는 불법인데 내가 대화자로 껴있는 대화는 녹음해도 되거든요. 그런 걸 인정할 만한 정황 증거들은 여러 가지로 수집을 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소송들이 시작이 되면 또 중요한 게 재산 분할이 될 거 아니에요? 이혼할 때 어떻게 해야 좀 유리하게 재산 분할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재산 분할에서는 두 가지 큰 이슈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 재산들 중에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재산 분할의 대상이 다 되는 거 아니냐?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뭐 어려운 말로 특유 재산이라고 하는데 가장 쉬운 예로 말씀드리면 그런 거예요. 뭐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혼을 했어요. 근데 애초에 결혼을 할 때 뭐 시댁이든 뭐 처가 쪽이든 그쪽에서 크게 지원을 해줬고 그동안에 가치 변동도 별로 없어요. 그러고 이혼을 금방 했어요. 그럼 이게 둘이 같이 부부가 만든 재산이라고 보긴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재산들은 특유 재산이 되는데 결혼 기간이 길어진다고 하면은 이것도 포함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 재산을 유지하는데도 도움을 준 거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나중에 포함이 될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서 쟁점이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두 번째로 그러면 이제 확정이 됐어요. 그러고 나서는 기여도의 문제인 거죠. 예전에는 그런 편견이 있었잖아요. 뭐 가사 노동을 하면은 뭐 그게 별로 가치가 없다라는 생각을 예전에 많이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 사람이 일에 전념하고 뭐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었던 것도, 아니면 재테크를 잘할 수 있었던 것도 뭐 내조를 잘 받아서 그런 걸 수도 있는 거잖아요. 뭐 내가 이 가사 노동에 신경을 안 쓰고 밖에서 일하는 데만 집중할 수 있다. 그리고 집에 돌아오면은 뭐 배우자가 따뜻한 말로 위로를 해주고 그러면은 밖에서 스트레스 받았어도 다 풀리고, 그래서 이 사람이 일을 잘한 거다라는 논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뭐 가사 노동 외벌이인 상태에서도 뭐 반반인 경우들도 꽤 많고요. 맞벌이인 경우에는 또 그 맞벌이 소득도 누가 더 많이 벌었냐, 뭐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럼 만약에 이혼을 준비하는 중에 복권에 당첨돼가지고 네. 수령을 받았어요. 그럼 그것도 네. 분할 대상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좀 애매해요. 이제 판결마다 좀 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가정생활을 잘해서 생긴 재산이라 보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그냥 우연에 의해서 그냥 개인이 갑자기 그냥 얻은 거니까 아예 그냥 대상이 아닌 경우들도 많이 봤어요. 아예 뗀다는 거죠? 네. 그러면 저 재산 분할 또 궁금했던 게 빚이 있었으면 어떻게 돼요? 빚도 이제 함께 나누는 게 원칙이죠. 빚도 나눠야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빚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결혼 전에 졌던 빚이면은 그 빚마저 이제 이혼하면서 나누자 그러면 좀 억울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또 특유재산처럼 보는 건데, 다만 뭐 가정생활을 하면 별 상관없는 막 도박 빚이거나 막 뭐 그럴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안 나누는 경우는 많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막 너무 복잡해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는 잘 안 하고, 아파트가 예를 들어서 막 20억짜리예요. 근데 빚이 막 뭐 6억 있어요. 그러면은 그냥 순 자산이 14억이니까 7억 7억을 나누자, 뭐 이런 식으로도 거기에 맞춰서 딱딱딱 정산을 많이 하죠. 그러면 만약에 이혼을 할 때 부부 사이에 아이가 있다고 했을 때는 양육권을 결정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는 자녀의 복리라고 불러요. 뭐 아이가 막 아주 어리든 뭐 일정 이상 나이가 있든 일단 아이 입장이 제일 중요하죠. 너 엄마랑 같이 있고 싶냐, 아빠랑 있고 싶냐 했을 때 말을 하면은 굉장히 그 말을 많이 존중을 하고요, 당연히.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게 뭐 경제적이든 정서적이든, 그러니까 누구에게서 양육을 받아야 잘 자랄까,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따지게 되는 거죠. 그럼 아이가 아니라 반려동물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반려동물은 여기서는 이게 좀 되게 첨예한 이슈인데, 기본적으로는 반려동물은 재산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 뭐 컴퓨터, 차처럼 봅니다. 물론 이제 민법도 개정되고 해서 뭐 다르게 보는 부분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막 지금 책상을 그냥 뭐 기분이 나쁘다고 막 부수고 막 컴퓨터를 집어 던지고 그래도 되지만, 반려동물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법 제한은 좀 되고, 동물 보호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뭐 인권처럼 뭐 그런 동물 보호 의식도 생기니까 반영은 됐지만, 기본적으로는 재산 관계처럼 보기 때문에 누가 더 이 재산을 형성하는데 기여를 했느냐라고 보겠죠. 근데 보통은 그냥 누가 키울지를 정해요. 그러니까 뭐 양육권이랑 비슷하게 인문적으로는 좀 처리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변호사님은 한 달에 이혼 건수를 몇 건 정도 하세요? 저는 이혼 건수 자체를 막 많이 가져가진 않아요. 왜냐면 저는 되게 좀 여러 가지 이슈가 좀 많은, 좀 어려운 이혼 사건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막 건수를 막 엄청 많이 가져가진 않아요. 그럼 이거 보시는 분들이 변호사님한테 사건을 수임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장 편한 방법은 로또계 심준섭 변호사라고 치시면은 바로 이제 편하신 시간에 상담을 예약할 수 있어요. 그 방식을 권장을 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이혼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해가지고 왔는데 오늘도 네. 또 명쾌하게 알려주셔가지고 고생하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수임료는 없습니다. 저희.